6명의 남성을 모텔로 불러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20세 김소영. 유영철과 강호순 이후 20년 만에 등장한 여성 연쇄살인범. 별사람 다 했다. 서울 강북구 모텔 등지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숨지게 한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칼로 알약들을 빻아서 술 같은 거 13만 원어치 시키진 않잖아요. 특이하다 싶긴 했어요. 끔찍했던 그날의 진실 히든아이에서 낱낱이 공개됩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인 20살 김소영은 SNS 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약물 섞은 드링크를 건넸는데요. 김소영이 준 드링크를 마신 남성 4명이 크게 다쳤고 2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살의 여성이 왜 이렇게 많은 남성을 살해하려고 했을까요? 2026년 2월 20대 남성 A와의 첫 연락. 전 이제 집 가려고요. 소영 씨, 집 갈 때 연락해요. 오빤 집 가고 있어요? 연락 받아주셨네요. 그 후 두 사람은 꾸준히 연락하며 만나자는 약속을 잡게 되는데 제가 술을 별로 못 마시고 숙취가 좀 많은 편이라. 다음에 만나면 술 말고 맛집 가야겠어요. 좋죠. 술밥 먹어도 되고요. 서로 호감을 가진 남녀 사이의 자연스러운 대화처럼 보입니다. 일주일 뒤 첫 데이트를 한 A씨와 김소영. 온 매무새를 가다듬어 주면서 다정해 보이는 듯한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평범한 젊은 커플처럼 보이는데 오빠도 조심히 들어가요. 택시는 탔어요? 네, 택시 타고 가고 있어요. 오늘 맛있는 것도 먹고 아주 좋았어요. 또 언제 보죠? 내일 잠깐 볼래요? 그래요. 내일 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음 약속을 잡는 두 사람. 제가 맛있는 데 아는데 거기가 하필 배달 음식이라 방에서 마실래요? 1차 술집에서 술을 먹고 2차로 방 안에서 꼬기 시켜서 편의점에서 술 사서 먹는 게 낫겠죠? 이때 김소영은 숙박업소를 빌려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합니다. 2026년 2월 9일 만나기로 한 당일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숙취 해소제 3병, 에너지 드링크 1병을 구입합니다. 이후 고급 일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편의점에서 술과 과자를 잔뜩 구입합니다. 그 후에 A씨와 김소영은 근처 모텔로 향합니다. 모텔에 입실한 시간은 저녁 8시 44분. 그런데 밤 10시 20분쯤 김소영이 혼자 모텔을 나옵니다. 그리고 한 손에 무언가 들고 있는 김소영. 그리고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떠납니다. 택시를 탄 그녀는 A씨에게 장문의 문자까지 남기는데 같이 있으려고 방 같이 간 마음이었을 텐데 제가 그날이면 배가 많이 아파서 생리대도 없기도 했고 현금 다발로 택시비 쓰라고 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셔서 고마워요. 자셔서 서운하지만. 왜? 설명을 해. 좀 어설픈데? 그리고 오빠가 제 핸드폰으로 치킨 시키고 영화 보고 눈 풀리고 급 자셔서 기억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카드로 결제하라 해서 오빠가 빼준 카드로 결제하고 다시 또 오빠가 잘라 하길래 음식은 억하냐고 오빠가 집에 챙겨가라고 하셔서 제가 여기서 혼자 먹는 것보다 그냥 집 가서 먹으려고 제가 챙겨갔어요. 그녀의 문자는 오히려 더 수상했고 김소영은 A씨가 먼저 잠에 들어서 함께 먹으려고 했던 음식을 챙겨갔다며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먼저 잠들었다는 A씨는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어머. 2월 9일 김소영은 20대 남성 A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지 1시간 40분이 지난 후에 혼자 모텔을 나와서 택시를 탔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10일 오후 5시 40분쯤 모텔 퇴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A씨가 나오지 않자 모텔 직원이 객실로 갔는데요. A씨의 모습을 본 직원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A씨의 몸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코와 몸이 분비물로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김소영이 뭔가를 만들어서
그 드링크제를 줘서 그걸 먹고 사망한 거잖아요. 뭘 어떻게 만들었는지. 맞아. 그리고 국가수 부검 결과 합성 약물 중독이었고요. A씨 몸에서 항우울제, 신장약, 신경안정제 등 무려 8종의 약물이 검출이 됐습니다. 김소영은요, A씨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서 미리 자신의 집에서 약을 넣은 드링크를 제조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본인이 처방받은 약을 칼로 빻아서 숙취해소제에 미리 넣어두었고 그래서 이제 김소영이 A씨를 만나러 갈 때 이미 약이 들어있는 드링크 한 병을 따로 챙겨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A씨를 만나서 자기가 약물을 넣었던 드링크 있잖아요. 그 드링크와 똑같은 것을 구입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텔에 들어가고 난 뒤에 A씨에게 준 것은 편의점에서 산 드링크가 아니라 그것과 똑같이 생긴 자기가 미리 전날 약을 넣어서 준비해둔 그 드링크제를 준 거죠. 8종의 약물이 들어가 있는. 아까 보니까 모텔에서 나올 때 어떤 까만 봉지를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들어갈 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뭐 담아서 나온 거예요? 치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소영이 A씨에게 맛있는 고깃집을 아는데 배달만 아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2차는 방을 잡고 거기서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소영은 그 가게에서요 삼겹살 세트 15만 원어치를 주문을 했는데 주문이 취소가 됐어요. 그 대신 A씨의 카드로 치킨 13만 원어치를 주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조사된 내용들을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는 약간 이 김소영에게 강박적인 성향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강박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을 느낄 때 나타나는 증상 심리적인 기제들인데 그럴 때 사람들마다 나름대로의 해소 방법이 있어요. 뭐 손톱을 물어뜯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다양하게 사람들마다 다르거든요. 그 중에 또 하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이나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과도하게 음식을 시켜서 이걸 다 먹는 게 아니고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이미 긴장 해소가 되는 생애 전반에 걸쳐서 그런 경험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면담을 했던 범죄자들 중에서도 여러 명들이 전혀 불필요한 물건들을 막 사서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집에. 근데 살인을 저지르고도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뭐 비누를 잔뜩 쌓아놓는다든지. 그래서 정말 기괴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자기가 긴장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범행의 전반에 걸쳐서 음식이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을 해소하는 강박의 증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거기에다가 그럼 그 긴장이 어디서 생겼느냐를 들어갔을 때 아동기부터 좌절된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욕구라든지 사랑받고 또 자기 존재의 정당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욕구들이 크게 좌절되었을 경우 사람이 성장한 이후에 이게 병적 발현이 되면서 다양한 강박이 나타나거든요.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거기에 강박하고 그로 인해서 이게 남을 해치는 것으로 나아간다면 연관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 내용은 사실은 딱 느낌이 오잖아요. 경찰에 만약에 불려간다면 진술서를 쓰는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래서 저랬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이런 사망과는 관련이 없고요. 자고 있길래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기를 위해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시나리오고 진술인 거죠. 그리고 김소영이 범행 전부터 해왔던 충격적인 실험. 소영의 첫 번째 실험 대상자, 당시 남자친구였습니다. 범행이 일어나기 몇 달 전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 네, 1구입니다. 네, 그 술 먹다가 관계는 연인인데 누가 다치셨나요? 다친 건 아니고요. 같이 음식점 와서 화이트 와인 하나 마시다가 갑자기 쓰러져 있거든요. 그 쓰러진 분이 남자분이에요? 네네네.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치고는 너무나 차분했던 김소영. 너무 차분하죠. 네. 신고할 때 그런 절차를 아는 듯한, 그죠? 당황을 안 했어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김소영이 119에 신고 전화하는 그 목소리 내용을 보면은 아마 전에도 그런 신고해본 경험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119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전화 받은 대원은 사고 발생한 위치와 환자 상태 그리고 환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소영은 묻지도 않은 말에 대해서 자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전에도 그와 같은 유사한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김소영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20대 남자친구 B 씨가 레스토랑에서 와인 한 잔을 채 다 마시기도 전에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그러자 이제 당시 근무하던 직원이 봤겠죠. 이 김소영이 막 흔들고 때리고 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B 씨를. 그런데 전혀 깨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지켜보던 직원이 다가가서 도와드릴까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김소영이 신고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직원이 112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관이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B 씨의 상태를 보니까 뭐 사망한 것은 아니고 뭔가 의료적인 구급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해서 김소영에게 그 119에 신고하라, 신고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김소영이 119에 신고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이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 활동 일지에는요, B 씨가 통증 자극에는 반응을 한다. 그렇지만 의식은 저하된 상태이고 동공이 바늘처럼 작아졌으며 말투가 어눌했다라는 점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한 전문의가 이 내용을 보고요, 당시 B 씨의 상태에 대해서 약물을 과다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소영이 실험을 한 남성은 한 명이 아니었는데 B 씨 사건 약 2달 뒤에 김소영의 두 번째 실험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실험 대상이 된 상대는 사귄 지 3주밖에 안 된 20대 초반의 새로운 남자친구였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김소영이 교제를 시작하면서 남자친구에게 고가의 선물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이 일로 두 사람은 자주 다퉜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김소영은 화해를 하자며 먼저 남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지? 그리고 얼마 후 다시 만난 김소영과 남자친구. 차를 타고 서울 근교의 한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운전하느라 오늘 고생했어. 김소영이 피로회복 음료를 남성에게 건넸고요. 남성은 그 음료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음료에서 너무 쓴맛이 나서 남성이 그만 마시려고 하자 김소영은 원샷하라며 끝까지 마실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약 20분 뒤 남성은 카페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도 뭐 김소영이 신고를 했나요? 네, 김소영은 잠든 C 씨를 부축해서 카페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하는 대신에요, C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C 씨의 부모님에게 놀란 목소리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C 씨는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독성 뇌병증으로 이틀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의식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독성 뇌병증은 말 그대로 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뇌에 이상을 야기하는 그러한 이제 증상인 거죠. 저 20대 초반 남성인 C 씨의 직업 환경, 작업 환경 혹은 최근에 복용한 어떤 잘못된 음식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그런 부분은 이제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독성 뇌 병변이 발생할 이유는 고의로 누군가가 몰래 그런 독성 물질을 복용하도록 만들었던 이러한 요인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의심을 할 수 있는데 당시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독성 물질이 이 피해자의 모임에 들어갔는지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사경을 헤매다 겨우 의식을 회복한 그는 김소영에게 메시지를 남기는데 내가 영영 못 깨어날 수도 있었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된 거냐라고 그날 일에 대해서 김소영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김소영은 계속 대답을 회피했고요. 그러자 이 남성은 김소영과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C 씨는요, 김소영이 준 약이 들었던 피로회복 드링크를 먹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C 씨가 이틀 만에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은 이후에 김소영의 행동이었습니다. 김소영이 AI하고 대화를 하면서 수면제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라는 것을 물어봤고요. 수면제를 술과 함께 복용하면 호흡마비로 인한 사망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즉시 119에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C 씨와 이별하고 약 한 달 뒤 또 다른 남성인 30대 D 씨를 만납니다. 김소영과 그는 서로 SNS로만 연락을 하다 처음 만나게 됐는데 사건 당일날 처음 만나서 노래 주점에 같이 갑니다. 그곳에서 김소영은 약물이 든 숙취 해소제를 D 씨에게 건넸고요.
그걸 마신 남성 D씨 역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D씨가 쓰러지자 그녀는 방치한 채 나가려 했지만 그런데 노래주점 주인이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직접 가서 해결해라, 깨우든지 데리고 나가든지 이렇게 이제 김소영을 붙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소영은 어쩔 수 없이 다시 119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19 매니아네. 그렇게 하는 수 없이 119로 전화를 건 김소영. 같이 술을 먹다가 넌 오빠분이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깨웠는데 안 일어나시거든요. 술에 만취하셔가지고 선생님 뭐 병원 갈 상황인 거예요? 일단 아예 못 깨어나니까 일단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여자라서 근데 차라리 병원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학생들도 눕히려고 했는데 여기 장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선생님 혹시 집에 데리고 가려면은 경찰 도움 받아서 하시면 되고 병원 갈 거면은 저희 구급차가 갈게요. 집 주소를 아예 몰라가지고 제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라서. 김소영은 119에 남성 D씨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예, 당시 현장에는 119 구조대원들과 인근 파출소 경찰 6명이 함께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D씨는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래주점 관계자 말에 따르면 주문한 술의 양이 적었는데 남성이 실신까지 한 게 이상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일반 주치자들과 달리 D씨의 몸에는 분비물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D씨 사건 이후 4일 뒤 1월 28일 김소영은 2주 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던 20대 남성 E씨와 또다시 만날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번에도 모텔에서 데이트하자 제안하는데 거절당했고요. 결국 숙박시설이 아닌 술집에서 만나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E씨와 세 번째 만남을 앞두고 김소영은 노래방 기계가 있는 방에서 놀자며 E씨를 다시 한번 모텔로 유인합니다. 세 번째 만남을 갖게 된 두 사람은요,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 그리고 숙취해소 음료를 산 뒤에 밤 9시 25분경 결국 모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텔로 들어간 김소영과 남성은 삼겹살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간 지 약 1시간 뒤 김소영은 손에 봉지를 든 채로 혼자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에게 술에 너무 취해서 계속 잠만 자니까 나는 먼저 갈게 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입실 다음 날 이 씨가 퇴실 시간 한참 넘긴 시간까지 나오지 않자 이 모텔 사장님이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스터 키를 가지고요. 모텔 객실 안을 보니까요. 반 정도 남은 소주 한 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맥주 한 병. 쓰레기통 안에는 빈 숙취 해소제 한 병. 그리고 새우잠 자는 것처럼 누운 채로 싸늘하게 식은 이 씨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수면제로 사용되는 약물 등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김소영은요, 이 씨를 만나기 직전 AI에게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사람이 죽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때 김소영은 이전 범행 때 사용한 것보다 2배 이상의 약물을 숙취 해소제에 탔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 약물의 양이나 피해자들이 약물에 반응하는 시간까지 조절하는 실험들이 수차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평상시에 SNS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김소영과 온라인 친구를 맺은 사람들의 증언을 이제 들어보면요. 평상시 김소영의 SNS 활동은 거의 중독에 가까웠다.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심지어 김소영은요, 마지막 살인을 저지른 다음 날이자 자신이 체포되기 30분 전까지도 SNS에 셀카를 올렸습니다. 파주 전기톱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 여성 범죄자와 아주 유사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SNS 거의 중독이고 자기 셀카만 거의 올리고요. 랜덤 채팅을 통해서 남성을 유인을 해서 모텔에서 살인을 한 이런 범행이었는데 김소영 역시 보면 자기에 대한 어떤 포장, 왜곡, 과장을 통해서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예쁘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무척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파주 전기톱 사건과 비슷한 두 번째 공통점. 남자친구와 사귄 과정을 보면 매우
얇은 관계였다는 것이 드러나요. 그냥 어떤지 만나보고 교제를 이어갈까라는 그런 아마 초기 단계였던 것 같고 그런 관계인데 김소영은 이미 상대방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SNS 중독 그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이면에 깔려있는 이유가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거짓으로 허위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상대방들을 아예 파괴하고 소멸시켜버리고 그런 형태로 좀 병적 발현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무고하게 상처 입고 또 살해까지 당했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씨가 사망한 이후에 김소영이 이 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받고요.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받기로 한 바로 그날 A 씨가 김소영에게 살해당한 마지막 피해자가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김소영이 살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뭐 조사 받으러 안 간 거예요? 그러네.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경찰에서 김소영의 소환 날짜를 연기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사망한 이 씨의 몸에 별다른 외상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단순 변사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하니까 일단 소환하지 않은 채 필요한 조사를 더 해나가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설마 그 소환 날짜를 연기한 것이 추가 범행을 그 사이에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김소영의 범행을 돌아보면 카페나 노래 주점에서 약물을 마신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근데 모텔에서 약물을 마신 두 사람은 사망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범행했을 때 실패했던 경험을 통해서 점점 더 진화한 것 같기도 합니다. 범행하는 시기가 점점 간격이 짧아지고 있어요. 그건 연쇄살인 다수에서 보여지는 어떤 공통된 현상이거든요. 이게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계획하고 사전 이것저것 살피고 하는 범행이라면 스스로가 이제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욕구와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상 동기 범죄의 경우에는 범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긴장이 해소가 되고 다시 그 다음에 범행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기까지의 기간, 요게 범행을 할수록 짧아지거든요. 한쪽으로는 대담해지고요. 해보니까 안 걸려? 해보니까 괜찮아? 마치 이제 마약 중독처럼 또는 도박 중독처럼 그런 현상이 이 범행에서 좀 보이네요. 그리고 김소영이 많은 범행 도구 중 약물을 선택한 이유는 자기가 가장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범행을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여성 범죄자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도구가 약물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공격을 하기가 어렵고요. 물리적 공격을 했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약물이나 독극물을 이용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패를 해도 자기한테 오는 데미지가 크지 않아. 그렇습니다. 그죠? 네. 도구를 사용하면 뭐 이렇게 막 때리는 걸 이 사람이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실패를 하면 네가 나 때렸다는 걸 아는데 약물을 이용해서 자기가 얻은 성과가 안 나오고 실패를 하더라도 자기한테 오는 데미지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약물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이 자기한테 있다라는 것이 이 피해자가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뭐 도주하거나 뭐 이런 다른 조치를 취할 시간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녀는 2025년 8월부터 약물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 시기에 만났던 남성이 김소영을 절도죄로 신고했었는데요. 그때 김소영은 오히려 남성을 유사 강도로 고소합니다. 유사 고소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지만 김소영은 PTSD 치료를 이유로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수면제 등의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김소영은 이렇게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둔 겁니다. 경찰이 김소영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여러 개의 숙취 해소제와 다량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발견됐습니다. 보통 향정신성 의약품은 아침, 점심, 저녁 따로 담아주는데요. 김소영이 집에서 모든 알약이 한 봉지에 섞인 채로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2025년 10월 25일 남자친구 B 씨와 12월 14일 새로운 남자친구 C 씨 그리고 2026년 1월 24일 함께 노래 주점에 갔던 남성 D 씨에게 약물을 먹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1월 28일에는 E 씨를 그리고 2월 9일에는 A 씨를 살해했는데요. 4개월 동안 6명에게 끔찍한 피해를 입힌 김소영은
2월 10일 밤 9시쯤 김소영은 자신의 집 앞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낸 김소영. 피해자분들께 미안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약물 혼자 준비하셨나요? 약물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약물 혼자 준비하셨나요? 살해 의도 있으셨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김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9일 서울 북부지검은 김소영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된 뒤로 자신의 범행 일부를 시인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C씨의 경우에는 고가의 선물과 관련해 언쟁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범행했고 A씨와 E씨는 원치 않는 스킨십을 시도하려고 해서 과거 겪었던 유사강간 피해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을 잠시 재우려는 목적으로 약물을 탄 드링크를 먹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소영의 범행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그녀의 이제 과거도 드러났는데요. 김소영의 학교 동창들에 따르면 이 김소영은요, 중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도 이 친구들의 지갑이나 또 비싼 화장품을 훔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팔다가 선생님에게 발각된 뒤에 자퇴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지원센터에 다녔는데요. 이 청소년 지원센터에 다니면서도 다른 학생들의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돼서 퇴출당했다고 합니다. 그게 한쪽으로는 정말 필요하고 없어서 그랬다라면 소위 말하는 생계형 범죄가 될 텐데 꼭 그래야 될 것이 아닐 때 이 병적 도벽에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소영의 도벽 행각을 보면 심리적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욕구의 좌절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이 만약에 도벽 행위를 통해서 충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거나 더 커다란 스트레스 해소나 심리적 충족감 또는 자극이 필요하다거나 했을 때 그게 남을 해치는 형태로 이어져서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그런데 검찰에서 공개한 김소영의 이 가정 환경을 본다면 부친으로부터 지속적인 음주 폭행, 가정 폭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를 토대로 검찰은요, 가정 불화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사회와 단절되어서 강한 자기중심적 사고와 기질을 갖게 됐다, 이런 분석 의견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범죄 자체를요, 관심이 항상 배경에 깔려져 있고요. 여러 가지 생애 전반에 있어서. 근데 그 욕구 충족, 관심에 대한 욕구 충족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 분노로 치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소영은요, 자신이 건넨 약물을 먹은 피해자가 무기력해지는 모습, 그 남성과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긴장이 해소되는 이런 감정을 경험하면서 이 범죄가 점차 발전을 해왔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 프로파일러들의 심리 분석에서는요, 사이코패스 진단이 나왔습니다. 검찰 지능검사에서는 IQ가 70에서 80 정도가 나왔다라고는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좀 더 그 진단을 더 해봐야지 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 행위를 본다면 상당히 체계적이고요. 정리가 되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지능이 단순히 낮은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학습의 기회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지는 다시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김소영의 범행을 보면 대단히 치밀하잖아요. 지능적이지 않습니까? 수치 해소제 자기가 필요하다 미리 또 언지를 줘요. 편의점에서 같이 구입하게 만들고 대단히 지능적이잖아요. 이런 범죄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이나 사소한 범죄적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속는지, 어떨 때 사람들이 전혀 자기의 범행을 알아채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득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김소영 같은 범죄자가 범죄 지능은 매우 높다. 그런데 사회적 지능은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꽤 발생을 합니다. 체포 후 구치소에 수감된 김소영의 인터뷰. 여기 있는 게 무서워요. 무기징역 받을 것 같고 사이코패스 진단받아서 엄마 못 볼 것 같아서 무서워요. 엄마 밥 먹고 싶어요. 라면서 현재 자신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 김소영이 그동안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어떤 강박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방식들이 음식이나 부모한테 그런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를 좀 대변하는 모습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밥 얘기하니까. 네, 경찰은 김소영을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소영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요. 김소영은 재판이 열리기 전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추정되는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김소영은 피해자들이 약물을 탄 음료를 마시고 잠들 거라고만 생각했을 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범행에서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짓밟은 죄의 무게는 결코 가벼울 수 없고 용서받기 힘들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2026년 1월 새벽에 대전광역시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하고 있다면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도로 위에는 도망가는 음주 차량과 계속 추격하는 택시. 택시는 음주 차량을 따라가며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고 지금 대덕구청 나와서 어디 방향이에요? 아주 골목인가요? 또 아니야 지금 저 이게 어디냐면 이마트 24 보여요 혹시?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디 가? 어떻게 가? 음주 차량이 2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밑으로 지금 떨어진 것 같은데? 떨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 이제 도망가고 있네. 그리고도 계속 주행하는 거예요. 다시. 이 상태로 다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택시는 포기하지 않고 곧장 음주 차량을 뒤따라가는데 택시가 자기를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고 고개운전을 하면서 택시를 따돌리려고 합니다. 이때 때마침 등장한 경찰들. 경찰차가 도주로를 차단하면서 음주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다행이다. 그리고 인명피해 없이 검거됐습니다.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4%, 면허 취소 기준의 2배가 넘었습니다. 여성의 차량은 도주 중에 타이어가 찢기고 범퍼가 파손됐고 기름까지 새어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지난 1월에 만취한 30대 여성이 어린이 보호구역 골목과 대로변 등에서 택시와 경찰을 따돌리려고 과속과 불법 유턴을 하면서 10km를 도주했습니다. 도주 중에 2m 높이의 언덕에서 떨어진 이 여성의 차는 기름이 줄줄 셀 정도로 파손됐고 특히 조수석 쪽 타이어는 찢기고 떨어져 나가서 타이어 휠밖에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음주운전 차량을 알아챈 이유는 택시 기사님이요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도로에 타이어 휠이 긁히는 소리가 심하게 났다고 합니다. 이미?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때 이 타이어가 찍힌 차량이 비틀거리면서 주행을 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라고 확신한 이 기사님이요. 빨간불 신호에 걸린 사이에 해당 차량 옆에 자기 택시를 세워놓고 창문을 내리고요. 여성 운전자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정도로 취한 것 같은 모습을 보고 이 기사님께서 얘기를 했답니다. 술 드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타일렀더니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택시를 피해서 그때부터 도주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 후 바로 추격을 시작했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거의 아래 떨어졌는데 2m면 진짜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타이어도 찢기고 그러면서 끝까지 또 도망가는 게 인사불성 상태에서 큰 사고 날 뻔했어요. 그 경찰에서는요, 저 여성 음주운전자를 발견하고 추적하고 또 경찰과 위치를 정확하게 공유하면서 결국 검거에 도움을 주셨던 저 21년차 택시 기사분에게 표창장과 거의 위력이 같은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사고가 그만하길 정말 다행이고 만약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면 저 운전자가 사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성을 살린 게 더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본인도 위험하셨는데. 네, 그러니까요. 감사하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한 저 여성 운전자는요. 경찰에 의해서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됐고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중국 광둥성의 한 도로. 전방에 방지턱을 발견하고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데 네. 그 방지턱 맞아? 가까이 와 보니까 뭐가 좀 꿈틀꿈틀해요. 뭐야 저게? 방지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야? 이게 뭐죠? 잠깐만. 이 방지턱의 정체는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소위 말하는 방지턱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큰일 난다.
是塑料袋，我媳妇不放心催促我接管，踩下刹车走近了，发现是4个小孩躺在地上。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천만했던 상황입니다. 목숨을 건다고 이게? 소름 끼치네. 이처럼 지금 중국 아이들 사이에서 차 앞을 막아서는 위험천만한 놀이가 유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고속도로에서 트럭 앞을 막아서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저 뭐예요? 저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본인의 몸을 가리고 왜 저래? 운전자들을 놀래키기까지 합니다. 야, 저거는 아니 저거는 전부터 중국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는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건너는 장난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사고 나면 누구를 탓해요? 누굴 원망할 거야? 아무도 원망 못 하죠. 어떡해. 운전자들 중에는 저거 박스니까 할 그냥 수도 있죠. 너 지나가면 되겠지라는 생각하는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니까. 첫 번째 영상에서 보셨던 그 운전자는요, 당시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서 운전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차량의 속도가 확 줄어드는 바람에 놀라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그랬더니 도로에 누워서 방지턱 놀이를 하고 있던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슬금슬금 일어나서 달아났던 겁니다. 차주가 아이들의 목숨을 건 장난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고 방지턱 놀이를 한 어린이 4명과 아이들의 부모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일부 아이들의 안전 불감증이 부모 방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보호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사고 현장을 보여주는 교육을 시행 중인데요. 아이들이 그 위험성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도로에서의 어떤 문제들 뛰어다니고 하면은 위험해 큰일 나라고 하면 차들이 자기를 보면 당연히 아이들은 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런 놀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전자의 시선과 아이들의 시선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만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는 절대 놀이터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위험천만한 행동 뒤에는 그걸 바로잡아야 할 우리 보호자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미로 한 행동이 정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에브리원 범죄분석 코멘터리쇼 히든아이였습니다. 히든아이는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30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